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회 1단원 동물의 권리에 관하여 라는 주장하는 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기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이나 읽기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읽기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도 있고 혹은 글이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혹은 환경이 글을 읽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읽기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그 글을 읽기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읽기의 방법이나 읽기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혹은 읽기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읽기 방법을 조정할 때에는 내가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전의 상황인지 읽는 도중의 상황인지 혹은 읽은 후의 상황인지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도 읽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할 거고요. 읽기 상황이라고 하면 독자가 이 글을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는가, 컨디션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또 글이 내가 읽을 만한 수준인 것인지 그리고 읽기 환경이 조용한지 혹은 시끄러운지 밝기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은 읽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읽기 방법은 일반적으로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인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읽기 상황은 독자 수준에서 독자가 글을 읽을 만한 상황인가, 글이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인가, 혹은 주변의 상황, 읽기 환경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런 점검과 조정은 왜 필요할까?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친구가 감자와 당근을 채를 썰어 준비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채를 썰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 했니? 채를 썬 게 아니라 깍둑 썰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어때? 그 맛이 안 났어. 바로 중간중간 요리 과정을 점검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책을 읽을 때 자신의 읽기 과정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라고 했는데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거나 혹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 그러면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더 쉬운 책을 찾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혹은 잘 아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될 때 이어서 그 다음까지 가다 보면 문맥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자신의 요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요리를 할 때처럼 책을 읽을 때도 읽는 목적에 따라 우리 지금 글을 읽을 때는요. 읽는 목적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읽는 목적에 따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으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목적에 따라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친구가 이 글을 읽기 전, 읽는 중, 다 읽고 나서 어떤 활동, 어떤 방법으로 읽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글의 제목을 보고 어떤 글일지 예측해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읽기 전에 할 만한 활동은 누구나 이 정도는 알아. 우리 읽기 전에 뭐 해요? 제일 먼저 책의 제목이나 목차나 사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은 제목이나 목차, 사파를 보면서 자,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읽기 전에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동물의 권리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하지?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자, 떠올려 보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글 전체를 빠르게 훑어읽고, 그러니까 다 읽으라는 게 아니야. 쭉 넘기면서 목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적어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어나가면 좀 더 흥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왜 이것들이 읽기 전 활동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미 이제 동물의 권리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예측,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겠구나. 근데 이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글이니까 어떤 주장을 펼칠까? 자, 주장은 뭐고 근거는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동물의 권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동물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혹은 내가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궁금한 것들을 미리 질문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시다. 자, 일제 읽는 도중이에요. 자, 읽는 도중에는 단락마다 주요한 내용의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해볼 수 있겠죠? 또 글의 내용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읽기 전의 질문과 달리 읽으면서도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어. 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 자, 질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읽다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자, 매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서론. 자, 우리 소제목이 달려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자, 볼까요? 역사적,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인권과 동물권. 자, 그럼 여기서는 역사적, 사회적 개념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역사적,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인권과 동물권이라고 했으니까 인권과 동물권이 핵심어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 갑시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 모든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인권을 누리며 산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는 생각이 퍼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고 발전해온 개념이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핵심어가 나왔으니까 인권은 뭐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고 발전해온 개념이다. 자, 그래서 옆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자, 계속 보면 즉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온 역사적,
사회적 개념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인권이라는 건 바로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다. 동물권 역시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핵심어 동물권 나왔어요. 동물이므로 당연하게 지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동물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동물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동물권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자, 논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지금 보면 자, 주요 내용 정리했고 또 뭐 했니? 자, 질문을 했죠. 바로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진 거지? 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 읽기 과정에서 하는 읽기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서론 부분, 자,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달라지면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1로 가봅시다. 자, 동물권과 관련된 쟁점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다? 아,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쟁점들이니까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의 쟁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동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핵심 쟁점은 과연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충분하진 않더라도 지적 능력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갖는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인권의 핵심 개념이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깊이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자, 바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뭐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나왔고 자,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본다. 자,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아래 가시면 극심한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북극곰,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개미를 잡아먹는 침팬치.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고통을 느낀다라든지 혹은 자, 지적 능력이나 감정에 주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가 나왔니? 반려동물, 사육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반려동물은 사람이 가족처럼 키우는 것을 말하고요. 함께 사는 것. 사육동물은 여기 지금 뭐예요? 안내견 마크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동물들을 말하고요. 실험 동물은 인간이 실험을 하는데 쓰는 것. 그리고 자, 야생 동물은 야생에서 사는 동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에 문제가 제기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핵심 쟁점 외의 첫 번째 쟁점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물학적 유사성이 100%에 가까우므로 논의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는 동물군 자체의 차이도 크고 인간이 그들을 대하는 자세 또한 동물군 혹은 동물 개체에 따라 너무 달라서 내용이 복잡해진다. 자, 그러니까 동물은 달라서 어떻다? 내용이 복잡해진다. 자, 예를 들어 라고 해서 뭘 쓰고 있니? 예시를 써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 방법을 파악해 나가고 있죠. 자, 인간의 존엄성. 아니, 어디 갔어? 자, 예를 들어 개, 고양이와 새우, 달팽이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견해라 하기 어렵다. 모기나 헬리코박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자, 그럼 이런 예를 들어줬더니 어땠니?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 또한 반려동물, 식용동물, 사역동물, 나아가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똑같이 대한다는 주장은 역시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시였고요. 이해를 도와줬죠? 권리라는 용어를 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게 두 번째. 물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동물에게 선거권을 주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인간이 그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 대세다. 이때 그들이 약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인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인지 등에 따라 많은 입장 차이가 생긴다.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에게 어떻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자, 그래서 바로 어려운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자, 그런데 이때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또 문제는 뭐니? 바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론 1이고요. 바로 다양한 쟁점 때문에 동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바로 우리 여기 어디 나왔니? 핵심 쟁점.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 바로 핵심 쟁점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 하위의 쟁점. 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권리라는 용어를 쓰는 과정에서의 문제, 동물에게 권리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가? 라고 쟁점들을 쭉 나열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했다? 바로 쟁점을 병렬식으로 나열해 줬다. 자, 그리고 뭘 썼다? 예시를 사용해서 이해를 도와줬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읽으면서 여기도 보면 권리라는 단어를 지금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론 두 번째. 자,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관점. 자, 이번에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은 바로 논의의 관점들이 바로 주요 내용일 거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면 되겠죠. 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단어를 파악해 볼 거고 또 여기 부분에서 어떠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권리의 당사자인 동물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바로 이 논의의 관점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 바로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 이것이 특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니? 예시가 나오고 있겠죠. 예시. 털을 얻기 위해 양을 기른다면 그 양은 산업동물이다. 산업동물에게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양이 제공하는 털의 가치를 넘어서까지 치료비를 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산업동물 같은 경우 자, 인간적으로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얘가 제공하는 털 이상의 치료비를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털 이상의 치료비를 드려야 된다면 그냥 살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려동물이라면 내 가족처럼 기르는 아이야.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만 원을 주고 입양한 개이지만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몇백만 원의 치료비를 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고 있죠. 자, 예를 드니까 어때? 이해가 잘 되죠. 우리 언니네 강아지도 시장에서 주고 산 한 3만 원,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산 강아지인데 미용 한번 할 때마다 7만 원씩 듭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아프면 막 끌어안고 응급실로 갑니다. 자, 이것은 나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치료비가 든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양을 반려동물로 삼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 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어떻다? 바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자, 동물권이 인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대립한다. 자, 어떤 관점? 자, 이제 관점 나오고 있죠? 이게 중심 내용이야. 개별적 관계에 따라 논의하는 관점과 자, 이 개별적 관계라는 건 뭐니? 그 동물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산업동물로 기르고 있냐? 아니면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과 또 보편적 차원에서 동물권을 논의하는 관점,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게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관점. 자, 완전히 달라지죠? 같은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근데 오랜 시간 정을 주고 온갖 경험을 함께한 내 강아지와 인터넷에서 오늘 처음 알게 된 어느 유명 배우의 고양이에 관한 내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개별적 관계에 따라 논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힘들다라는 거야. 바로 개별적 관계가 있으면 나는 얘를 더 귀하게 여기고요. 잘 알지 못하는 고양이, 물론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그 고양이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거라는 거. 역시 뭐가 나오고 있니? 예시죠, 예시. 이는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자, 이것은 동물권이나 인권이나 똑같아. 자, 두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으로 서술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비교라고 하죠.
내 친구의 목숨과 다른 나라에 사는 어린이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하지만 내가 그들 각자의 취하는 자세는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말을 써가며 우리끼리 서로 존중해 주자고 합의하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 현재 셋톱박스가 깜짝아. 꺼져 있습니다. 셋톱박스를 켜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집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을 하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취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보통이고요. 인권이라는 말을 써가며 우리끼리 서로 존중해 주자고 합의하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개념 어떤 개념? 자, 모든 동물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개념을 적용하자. 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차원에서 동물권을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현재 인권 개념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물의 권리, 그러니까 보편적 차원에서 동물권을 논의하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주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분히 시기상조로 보인다. 시기상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과 동물권을 동등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인정하고 있자. 자, 그래서 우리 중심 내용, 자,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자, 개별적 관계에 따라 논의하는 관점과 보편적 차원에서 동물권을 논의하는 관점. 이거 왜 이러니? 논의하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고요. 또 이 두 가지 관점이 대립적이기 때문에 대조가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대조적이죠. 자, 개별적인 관계, 자, 이 동물과 나의 관계, 혹은 모든 동물에게 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조가 사용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도 사용됐고요. 인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 보편적인 차원의 논의는 약간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결론. 자,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자,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동물권은 인간의 윤리와 개인 차원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로 한계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성과 어린이가 점차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향유, 누리게 되었듯이 동물 역시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바로 동물도 동물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동물권? 자, 점점 더 권리는 늘어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묶어서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관점이 널리 퍼질수록 그 흐름은 빨라질 것이다.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의 기반을 두고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자, 발전적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자,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동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혹은 동물권에 대한 관점이나 그래서 동물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인정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자? 어찌 됐건 간에 동물권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자, 결론 부분에 주장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 읽기가 끝났어. 읽기가 끝나면 읽은 후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글을 다 읽었다면 자, 전체 내용을 요약합니다. 우리 읽기 도중은요. 읽는 도중 문단 혹은 서론, 본론, 결론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건 다 읽고 나서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 또 두 번째,
이 글을 읽기 전에 나의 생각과 읽고 난 후에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생각과 다 읽은 후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 자, 이것을 비교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이 글을 읽고 난 후 알게 된 점,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내가 글을 다 읽었는데도 아직 이해가 좀 잘 안 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습 활동 보시면 첫 번째, 글을 읽고 소제목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자습서에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옆에 소제목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글의 소제목마다 우리 처음이 뭐였니? 역사적,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인권과 동물권. 그래서 인권의 개념, 동물권의 개념이 핵심 내용이라고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서론이었죠. 인권은 뭐라고 했어?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다. 바로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다. 라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역사적, 사회적 개념으로서 나오게 되었다. 자, 동물권은요. 뭐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동물권에 관해서 이제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니? 본론 1. 동물권과 관련해서 쟁점들이 있었어. 핵심은 과연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에 대한 거였고 그 밑에 하위 쟁점들이 있었는데 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동물의 범위. 그러니까 뭐 다 동물이긴 한데 이 동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냐? 혹은 뭐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이냐? 혹은 뭐 산업동물이냐? 자, 혹은 야생동물이냐? 자,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게 있었고 또 동물에게 권리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가? 왜? 얘는 자, 왜? 얘네들은 의무가 없잖아. 의무가 없는 애들에게 권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하위 쟁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본론 2.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관점. 자, 두 개의 관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니?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주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이 나오게 돼요. 개별적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혹은 보편적 차원, 모든 동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할 것이냐.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거냐. 모든 동물을 다 똑같이 볼 거냐. 하지만 이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동물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바로 자, 존중과 공존의 기반을 두고 자, 기반을 두고 뭐 하자?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 활동으로 가볼까요? 자, 목표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 글의 짜임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서론, 본론 1, 본론 2,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 자, 목표 활동 갈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거쳤던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읽기 과정이라고 하면 읽기 전, 읽는 중, 읽기 후라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일단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읽기 전 단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동물의 권리에 관하여 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었고요. 또 글의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동물권에 대해서 혹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또 글을 빠르게 훑어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적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 있니? 차례를 살펴본다든지 뭐 사파를 본다든지 그래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요. 자, 읽기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차례나 사파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읽기 목적을 설정하는 것. 자, 우리 읽기 전에 해야 되는 단계 중에서 읽기 목적을 설정하는 것. 이것은 읽기 전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는 거, 우리 중간중간 소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읽기 과정에 있어서도 읽어 나가면서도 읽기 도중 예측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읽으면서 계속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읽다가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목적 설정만큼은 읽기 전에만 가능한 활동이에요. 자, 그럼 읽는 도중에는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예측했던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나가고 내가 읽기 전에 만들어 놓은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을 메모, 우리 아까 중심 내용들 찾으면서 읽었죠? 또 전체 구조를 파악하며 사실 전체 구조를 알기까지는 다 읽어야지 가능해. 근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각각의 단락의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 것은 읽는 도중 할 수 있겠죠?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글의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습니다. 또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읽기 도중에 할 수 있는 활동 뭐가 있죠? 자,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는 그 단어를 나의 말투로 바꿔서 이해해야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인권이라는 말이 어려워. 그럼 어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어떤 권리, 내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훨씬 더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또, 자, 읽으면서 계속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바꾸어. 혹은, 자, 공감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 읽었어요. 자, 다 읽고 나면 내가 글을 읽은 목적에 따라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 왜 목적에 따라 요약을 해야 될까? 내가 그냥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읽었어. 이때 요약하는 건 그냥 줄거리만 요약하면 되겠죠. 혹은 나는 시험 공부하려고 읽었어. 그러면 중심 내용들을 다 요약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왔던 혹은 이 학습 목표에 알맞은 내용들을 요약해줘야 돼요. 혹은 나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읽었어. 그러면 그 정보만 요약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합니다. 다 읽고 나면 이 글쓴이의 생각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자, 읽기 전, 읽기 후 달라진 점, 또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혹은 자, 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때는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림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또, 자, 나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봅시다 라고 했었는데요. 읽기 전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했다. 바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일 거라고 생각했고, 자, 역시 읽어봤더니 어때? 동물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어. 또 소제목으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목차를 바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짧은 글이라면 목차 없이 뭐가 있어요? 소제목이 있었으니까 소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글 전체를 훑어보고 자, 궁금한 점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읽는 도중은요.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었고요. 자, 우리 여기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과 그리고 그 하위 쟁점들이 병렬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고요. 또 모르는 단어 우리 찾은 적 있었죠? 어떤 단어를 몰랐지? 인권이나 이런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권리라는 단어. 그래서 권리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단어 뜻을 찾았다. 자,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주요 내용을 메모하면서. 그리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 나갔습니다.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면 뭐하니?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였어요?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에 기반해서 동물권에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나왔고요. 또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했고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평소 자신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바로 읽기에 있어서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독자를 점검한다든지 글의 수준을 점검한다든지 읽기 환경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볼까요? 우리는 항상 글을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을 읽으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나의 문제, 독자의 문제죠. 집중력이 떨어진다. 혹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자, 이때는 사실 독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배경 지식을 쌓고 글을 읽으면 돼요. 혹은 글의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 어려운 글이야. 그럼 어때? 내 수준에 맞는 글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 수준일 수도 있고 글 자체의 문제 혹은 독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글을 읽는 외부 환경이 불편한 경우. 글을 성공적으로 읽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는 독자 자신의 문제, 읽기 대상인 글,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외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자, 뭘 조정해라? 바로 독자를 점검하고 글을 점검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때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독자, 글, 읽기 환경은 모두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육체적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자, 육체적 피로는 누구? 독자 문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독자. 자, 배경 지식이 부족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거는 뭐 글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소음 등으로 읽기하기 불편할 때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자, 외부 소음이 차단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 뭐 그 이어폰을 꽂고 다른 음악을 그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다시 높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쓰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뭐 우리 자습서에는 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답답해. 그래서 50분 동안 책을 읽은 다음에 잠깐 가벼운 체조를 해. 라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집중력이 좀 약해서, 집중이 약하다기보다 집중이 좀 짧은 친구들이 있죠.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환절기라서 비염도 더 심해지고 집중력이 좀 짧다. 나는 그럼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때는 과감하게 잠깐 쉰다든지 다른 행동을 하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또 집중할 수 있거든. 각자 자신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잘 알자. 그 정도의 집중을 유지하고 좀 답답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다른 행동을 하고 읽는다든지 혹은 뭐 잡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면 얘는 어때?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고 했죠. 또 잠이 너무 쏟아져.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잘 시간이 없어. 그럼 어때? 좀 움직여서 잠을 깬 다음에 읽을 수도 있고 혹은 뭐예요? 또 중요한 내용을 내가 색칠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X 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뭔가 소리가 나는 데서 공부가 더 잘 돼 하는 친구들도 있죠. 혹은 소리가 좀 나야 집중이 돼. 그래서 왜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난 소리가 좀 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일부러 약간 소리 나는 데 가서 책을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때는 읽기 단계에 따라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읽기 방법을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독자, 글, 외부 환경 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의 내용을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를 파악하니까 체계적이고요. 자,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읽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책을 읽다 보면 읽은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앞에서 읽은 내용이 뒤에서 읽은 내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생길 때도 있죠. 책을 읽는 도중에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책 읽기를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읽다가 이해가 안 돼. 문제가 발생했어. 우리 글을 읽는 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합니다. 읽기 과정의 점검을 통해 자신의 읽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어떨 수 있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읽기 과정 점검하면서 읽는 것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3회 1단원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